국가직 7급 2020년 문제인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죠. 다 성의껏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 수준이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치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A 보험회사가 바로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험에 가입을 시키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큰 재정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죠.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대리인 이론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1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된 거고 2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분배 정책은 정부가 조세를 동원해서 뭐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우리가 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자와 편익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조세를 동원해 가지고 SOC를 건설하는 것이 배분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자는 일반 대중이고 바로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개인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산 가덕도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바로 뭐다?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익자는 일반 대중이고 불특정 다수고 그래서 비용 부담자도 불특정 다수고 수혜자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대단히 낮은 정책이 바로 분배 정책이에요. 비용 부담자와 편익자가 구분되지 않으면 갈등의 정도는 대단히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 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배 정책의 예를 우리가 봐보면 이런 걸 선생님이 여기다가 국제공항 건설을 우리가 예를 써보겠습니다. 국제공항 건설 이런 SOC 건설이 바로 배분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남권에다가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다가 건설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양 사람들은 밀양에 건설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창원 사람들은 창원에 건설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선호시설 같은 경우에 서로가 자기 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요. 바로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죠.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포크 배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지 구유통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치 경쟁 과정에서 어떤 지역도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담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산시장이 밀양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 전제가 이렇습니다. 부산도 3분의 1의 지지를 받고 밀양도 3분의 1의 지지를 받고 창원도 3분의 1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어느 지역도 유치 경쟁 과정에서 우월권을 장악하지 못할 때는 부산시장이 밀양시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 좀 밀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의 지지를 받게 돼서 부산으로 결정이 되겠죠. 대신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서로 밀약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바로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담합을 우리는 로그롤링, 통나무 굴리기식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분배 정책이죠. 그러면 이 분배 정책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이 말이 바로 이 담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담합을. 그렇죠? 이 부산시장이 밀양시장을 찾아가서 야 이번에는 너네가 좀 양보하고 우리 좀 밀어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산이 이걸 먹고 대신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예, 부산이 밀양을 밀어줌으로써 창원만 왕따당하고 이 둘 간에 안정적인 연합이 형성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담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다 대지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 유치 경쟁이라는 것은 부산대지가 국제공항을 먹기 위해서 꿀꿀꿀 달려오고 또 밀양대지도 이 국제공항을 먹기 위해서 꿀꿀꿀 달려오고 창원대지도 예, 국제공항을 먹기 위해서 꿀꿀꿀 달려오는데 이게 유치 경쟁인데 이런 유치 경쟁 과정에서 부산대지, 밀양대지, 창원대지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서로가 막 서로 많은 걸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때 부산대지는 밀양대지에게 야 아침밥 먹을 때는 너가 좀 창원대지 마크 좀 해줘 해서 편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점심만 먹을 때는 내가 창원대지를 마크해서 네가 맛 편하게 먹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바로 담합이고 이걸 우리가 갈라먹기 현상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영어로 쓰면 통나무 굴리기식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담합 과정의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분배 정책입니다. 두 번째, 누진소득세. 누진세는 재분배 정책이죠. 부자들의 권력을 또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가치를 적게 가진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정책이 바로 재분배 정책인데 누진소득세가 바로 재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뭐다? 재분배 정책이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재분배 정책은 진보주의자들은 확대하거나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분 정책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부산에 유치되면 부산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보고 밀양에 유치되면 밀양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 내에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다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밀양 사람들은 전부 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밀양에 건설해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진보 보수 간의 갈등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거죠. 세 번째로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같은 정치적 현상이 야기된다. 그렇죠? 로그롤링은 담합, 포크배럴은 유치 경쟁이죠. 네 번째로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틀렸습니다. 비용 부담자도 불특정 다수고 편익자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와 편익자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수준이 낮죠. 그 다음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이것도 로이의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로이는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행위, 개별적 행위 여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로이는 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바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 행위 그 다음에 또 행위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권력과 관련해서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나눠놓고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규제정책이고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배분정책이고 그리고 행위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재분배 정책이고 행위의 환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구성정책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문제로 낸 거야.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여기 개별적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그럼 이것은 규제정책이에요. 그래서 리을번 지문은 규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리을번은 틀린 거죠. 니은번은 재분배 정책, 리을번은 규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틀렸다라고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정책을 설명하고 있고 이게 어떤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번과 디귿번만 분배 정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적 근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사회 문제가 있으면 이 사회 문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정부 의지화되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과정이 내부적 근형이죠.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그래서 내부적 근형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 결정자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걸 꺼린다. 그렇죠. 국민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꺼리는 거죠. 두 번째로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 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만든다. 그렇죠. 동원형은 사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부 내의 최고 통치권자나 고위 정책 결정자가 정부 의제화하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게 알려주는 과정인 공중의제 과정이 있는 거죠.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외부주도형은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외부주도형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이게 국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공중의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의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발견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정책의제 설정 모형입니다. 4번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이거는 이제 메이의 분류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메이는 이걸 표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봐보면 행위자를 가지고 보면 바로 정부가 주도해 나가느냐 아니면 민간 행위자가 주도해 나가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또 구분합니다. 국민의 지지.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은 의제를 정부 의제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외부주도형. 외부주도형은 바로 시민이 주도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높을 때 나타나는 정책 의제 설정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동원형은 정부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낮을 때 나타나는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 동원형이다. 그 다음 내부 접근형은 민간이 주도합니다. 바로 결정자에게 민간의 행위자가 은밀하게 접근해서 정부 의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게 내부 접근형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굳히기형 또는 이것을 공고화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대통령의 선심성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을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4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이거는 일단은 상황 적응론을 비판해요. 상황 적응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이론이고 두 번째로 보면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고관리자의 지각이 바로 뭘 해나가고 환경을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최고관리자가 어떻게 환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조직의 전략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전략적 선택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표현된 것처럼 보면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은 상황 적응 이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가 어떻게 환경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최고관리자의 의사에 따라서 뭐다? 조직의 전략이 설정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바로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직의 전략에 뭐가 나와나 조직의 구조까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조직의 전략, 여기서 조직의 구조 이런 것들이 형성돼 나간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과 관련해서 번스와 스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상황 적응 이론자예요. 상황 적응 이론의 학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애울 필요는 없는데 일거는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일단 상황 적응 이론이 뭔지는 아시죠? 상황 변수에 맞게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지만이 조직의 효과성이 제고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상황 적응 이론이에요. 그럼 이 상황 적응 이론과 관련해서 상황 변수는 어떤 게 있어요? 규모, 기술, 환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로 봐보면 기술이라는 상황 변수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
우리가 늘 공부하는 톰슨이라든지 페로우라든지 우드워드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여기 상황 적응 이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상황 변수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용구하는 사람이 바로 번스와 스탁이에요. 예, 환경과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기술, 환경을 모두 합쳐서 그냥 상황 변수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이론이 로렌스와 로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츠버그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상황 적응 이론자입니다. 그러면 번스와 스톡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그렇죠. 환경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번스와 스톡이니까 바로 환경의 성격과 특성이 조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군 생태학은 뭐냐? 이건 이렇습니다.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이 이걸 받은 조직은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은 적자 생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조직은 자연 도태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환경이 도대체 뭐냐예요. 그게 바로 뭐다? 경쟁 조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 조직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 경쟁 조직과 동질성을 띠어야 돼요. 동질성을 띠면 선택을 받게 되고 적자 생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쟁 조직과 동질성을 띠지 못하면 환경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자연 도태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론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슈퍼마켓 같은 게 예전에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게 24시간 편의점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24시간 편의점 다 이렇게 경쟁 조직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인데 이 할머니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이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동질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요. 여기 24시간 편의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밝은 불빛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품을 딱 골랐을 때 이게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구멍가게는 항상 어둠침침해가지고 옛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멍가게 들어가면 봐보세요. 침침하고 그 다음에 맨날 거기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럽고 막 물건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거기에 지새끼가 돌아다녔는지 바퀴벌레가 돌아다녔는지 알 수도 없게 지저분하고 여기는 또 딱 가가지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핫바를 데워 먹거나 이런 게 다 정비가 다 돼 있는데 여기 이 구멍가게 가면은 할머니한테 나 뜨거운 물 없어요. 컵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요. 그러면은 니네 집 가서 처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통신사의 서비스로 전부 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여기는 어떤 고객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자연도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구멍가게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것과 동일한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 경쟁 조직의 환경의 선택을 받는다는 게 환경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조직과 동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의 선택을 받게 돼서 그런 조직은 적자 생존제지만 만일 경쟁 조직과 동질성을 지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환경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도태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인데 조직국 생태학 이론은 환경의 절대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동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무조건 자연도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만 살아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조직군 생태학에서 조직은 아무런 능동성이 없어요. 그냥 환경을 보고 경쟁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 못합니다. 여기서는 조직의 최고 관리자를 무기력한 존재로 봐요. 딱 뭐만 해야 돼? 경쟁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을 봐서 그 운영되는 모습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조직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에요. 그 다음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나드는 누구냐면 사이먼의 스승이야. 사이먼이 누구예요? 행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버나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 버나드는 인간을 중시해요.
사람과의 관계. 이걸 중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이몬이 뭘 가지고 연구해요? 인간의 행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갈등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나드는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바로 사이몬의 스승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사이몬. 바로 사이몬 이전에 행태론이 아직 전개되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 조직 내에서의 인간 이걸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버나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몬의 스승 이렇게 알아두시고 주로 이 사람은 뭘 연구했다? 조직 내의 인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두었다. 연구의 중심으로 두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4번의 답은 당연히 조직군 생태학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5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이건 이제 직위분류제에 대한 거죠. 직위분류제의 절차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직위분류제는 첫째 직무 기술서의 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직무 분석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직무 평가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직급명세서의 작성이 있고 직급명세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급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위분류의 수립 절차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지금 분류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전제로 하는 거야. 아무것도 분류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전제로 일단은 뭐 하라 그래요? 쓰라 그래요. 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써나갈 거 아니야. 각자 자기들이 하는 역할들을. 이게 바로 직무 기술서의 작성이에요. 근데 꼭 이거를 쓰라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일지기록법입니다. 자기가 매일 하는 일을 여기다 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일지기록법이야. 그러나 관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면접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물어봐 가지고 그걸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죠. 이런 게 이제 직무기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요. 그게 직무 분석이에요. 유사한 업무끼리 묶는다. 이게 바로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썼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업무끼리 묶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써놨는데 동그라미 업무, 또 뭐 동그라미 업무, 뭐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세모 업무끼리 쭉 묶어요. 세모 업무, 그 다음에 뭐 세모 업무 이렇게 이제 묶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이에요.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서 직무의 성질을 고려해서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 놓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무 평가가 있는데 직무 평가는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 놓고요. 이거를 선생님이 크기를 왜 달리했냐면 중요도가 큰 게 더 큰 거야. 이게 중요도가 두 번째로 큰 거고 중요도가 여기가 세 번째고 네 번째고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이 크기를 달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장 동그라미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그라미 큰 거,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세모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1급, 여기는 2급, 여기는 3급, 여기는 4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평가라 그럽니다. 근데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유사한 업무끼리 묶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죠? 직무분석. 그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는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쭉 배열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급이라고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급이라고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급이 담당하는 업무로 하자. 이게 이제 바로 직무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분석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직무의 성질이 들어가야 돼요. 직무의 성질에 따라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나가는 것이 직무 분석인 거고 직무 평가는 1급, 2급, 3급, 4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으면 1급 업무, 직무의 중요도와 곤란도가 조금 낮으면 2급 업무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중요도를 가지고 나누는 게 직무평가예요. 이 직무평가 기법이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죠.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문제로 낸 것은 아니지만 직무평가 기법에는 뭐가 있죠?
서열법, 분류법. 분류법을 다른 말로는 등급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수법, 그 다음 요소비교법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등급을 딱 결정하고요. 그리고 직급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직급명세서는 직급이라는 것은 업무의 성질도 유사하고 업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한 직의 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명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반행정 7급 직급명세서. 일반행정이라는 것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거지. 세무직 7급 직급명세서. 그러면 여기 직무의 성질도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7급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한 직의 군이겠죠. 그렇게 바로 일반행정직 7급 직급명세서, 세무직렬 7급 직급명세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직급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하고 직무의 성질도 유사한 직의 군을 직급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직급명세서에 근거해서 각 직무를 평가해서 분류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급이야. 바로 실제 이 직급명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일반행정직 9급 직급명세서, 일반행정직 8급 직급명세서, 일반행정직 7급 직급명세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직무가 있었다. 그럼 이 직무를 이거하고 비교해봐.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해봐. 이거하고 비교해봤더니 여기에 가장 가까워. 그러면 A 업무는 8급 업무, 일반행정직 8급 업무. 그 다음 B 업무는 여기에 더 가까워. 그러면 이것은 일반행정직 7급 업무.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정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직무 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하는 것이다. 틀렸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뭐예요? 직무 평가, 직무 분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가 높은 것은 1급으로 하고 상대적 가치가 조금 낮으면 2급, 더 낮은 것은 3급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틀렸죠. 직무 자료 수집 반복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직무기술에서 작성하는 요령. 스스로가 일일이 하루하루 수행하는 업무를 쓰라고 하는 게 일지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직무 이렇게 직위분류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관찰을 통해서 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하거나 설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틀렸죠. 직무분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가 있는 것이니까 틀린 거죠. 직무평가 방법으로는 서열법이 있는데 서열법은 수치가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비계량적 방법인 거고 여기 점수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개, 요소비교법 이 두 개가 바로 계량적 방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계량적 방법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선생님이 이 문제와 관련된 정도만 지금 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쭉 정리를 했습니다. 6번 우리나라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규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첫째 뭐가 써져 있어요?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 신고죠. 선물 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이게 써져 있고 네 번째로는 백지 신탁 제도가 써져 있죠. 백지 신탁 제도.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봐보면 공직자윤리법은 대상을 알아야 돼. 대상.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 다음에 누구까지를 다 대상으로 해요? 공공기관까지를 다 대상으로 해요.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윤리법이 아니야.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쓰는 이유가 아주 넓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대상을 아주 넓혀놓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원윤리법이라고 쓰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재산 등록은 4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재산 공개는 1급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 신고는 재산 등록 의무자들이에요. 그럼 이 4급 이상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요? 지방의 의원이 들어가. 지방의 의원은 여러분들이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급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대상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지방의 의원은 당연히 포함돼요. 대통령도 포함되고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포함되고 지방의 의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도 다 포함시켜놨어요.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를 다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넓게 봐야죠.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 의원은 당연히 뭐예요? 바로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우리나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호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는 어디에 두고 있죠?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어. 부패방지 및 정확한 법률 이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그냥 줄여가지고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패방지법에 외국인 또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의 소방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거는 이런 것까지 너무 깊이 있게 문제를 내놨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공부하면 돼요. 일반직 공무원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이 경찰직에서 총경이야. 우리 집안에 총경 나왔다. 그럼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일반직으로 보면 4급이에요. 4급. 소방정 그러면 막 여기 반쩍반쩍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하면서 막 소방정이라고 막 폼 잡잖아요. 그래봤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4급입니다. 4급. 그 정도예요. 4급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총경,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총경.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으로서는 소방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나중에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4급 들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이죠. 에 규정되어 있다. 틀렸죠. 여기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여기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죠. 여기는 당연히 틀렸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과 디귿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7번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공선택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공공선택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공공선택론 그 자체인데 첫째 여기는 제도의 형성 과정을 봐보면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도의 형성이 바로 뭐다? 바로 공공선택론이니까 인간을 뭐로 봐요? 이기적 존재, 합리적 경제인으로 봅니다. 합리적 경제인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결과를 제도로 봐요. 그러니까 제도는 바로 이기적 개인들의 뭐다? 합의된 결과예요. 합의된 결과. 그게 제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그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략적 선택이라 그래요. 전략적 선택. 바로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제도가 도입된다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변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봐보면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공공선택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런 거예요.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 이론에서 뭘 추구하는 거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그러니까 거래비용 이론 자체보다는 거래비용 이론을
전제로 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또 주인 대리 이론에서는 주인 대리 이론 자체가 아니라 주인 대리 이론에서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의 마련. 또 집단 행동의 딜레마 하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장치의 마련. 그다음 공유제 비극 그러면 공유제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장치의 마련.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게 바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봐보면 역사적 제도주의가 나와 있는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을 뭐로 보냐면 역사적 사건에다가 기존 제도들의 제도적 맥락을 대단히 중시해요.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단주의 문화도 있는 거고 공무원 노조도 있는 거고 보수 언론도 있는 거고 진보 언론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집단주의 문화는 강력하게 성과급제에 저항하고 공무원 노조도 강력하게 성과급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보수 언론도 강력하게 성과급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지금 성과급제를 해서 도입하려고 할 때 진보 언론은 이걸 지지해주고 이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이 성과급제에 대해서 기존 제도들 중에 몇 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기존 제도들 중에서 몇 개가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또 이 기존 제도들 중에서 반대하는 제도들은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제도들은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제도적 배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성과급제가 도입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기인을 합니다. 바로 IMF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성과급제가 도입되는데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다? 바로 어떤 제도가 설계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권력의 권력의 불균형을 대단히 강조하죠. 권력의 불균형. 이건 기존 제도들의 권력관계. 기존 제도들이 어떤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만일 성과급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 기존 제도들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반대에 대한 강도도 대단히 큰데 지지하는 쪽에는 수도 적고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강도도 대단히 약하다면 반대쪽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서 제도가 설계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설계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의 불균형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뭐다? 역사적 제도주의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뭘 강조하냐면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자기 강화성을 띠고 발전한다고 봐요. 그걸 우리는 역사적 경로우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빼고 시험 문제 내죠.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역사적 제도주의가 돼버릴 것이니까 그냥 뭐야 경로우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자기 강화성을 띠고 쭉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설명을 깊이 하려면 뭐 한정없이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 문제 수준에 맞춰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는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 과정을 일단은 이건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 간섭, 유액 바로 뭐다? 비공식적 제도를 이들은 제도로 인식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동용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동용화 현상. 이것에 의해서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들은 잘 변화되지는 않지만 특정 제도가 변화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변화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봐볼게요. 사람들은 왜 남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다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사람들은 동용화 현상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정당성을 특정 제도가 특정 문화나 특정 간섭이나 특정 유행이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제도는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에 중범위 수준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역사적 제도주의가 중범위 연구예요. 이건 봐보세요. 각 나라마다 미국은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이걸 지지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수 언론이 지지했고
진보 언론이 조금 반대했는데 그게 강력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성과급제가 이렇게 도입이 됐다. 바로 잘하는 사람 10%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못하는 사람 90%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도입됐다. 또 한국은 어땠냐면 한국은 여기에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지지한 게 아니라 강력한 반대를 보였고 보수 언론이 약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반대를 보였고 진보 언론은 지지해 주긴 해줬지만 약하게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성과급제는 이렇게 도입된 거야. 바로 잘하는 사람 90%에게 성과급을 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 10%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도입됐다. 그래서 미국의 성과급제는 성과 향상이 있어요. 성과 향상이. 근데 우리나라의 성과급제는 이렇게 도입이 돼서 다 주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직하는 사람 빼고 뭐 육아휴 중이나 이런 사람 빼고 그리고 이제 갓 들어온 신참자 빼고 다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과 향상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걸 설명해요. 왜? 각 나라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기존 제도의 배열은 다 다를 거니까. 미국의 기존 제도들, 성과급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제도들, 한국의 성과급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제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개별 사례적 연구는 연구 가치를 크게 안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 늘 이야기하지만 이명훈에게만 맞는 약을 개발했다. 이거는요 인류의 공헌에게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명훈 한 명 고쳐서 뭐 할 거야? 전 인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그랬을 때 그게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연구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개별 국가적 연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모든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론을 만들 수 없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왜? 각 나라마다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성과급제. 그럼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한 7, 8개 되면은 그 7개, 8개 나라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 국가도 아니고 모든 국가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돼서 연구가 되는 거죠. 또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성과급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나라도 아니고 모든 나라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돼서 연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구해 나가요. 그래서 중범위 연구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비용 이론은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전략적 상호작용도 이건 자신의 합리적 계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야. 바로 합리적 계산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경로우전성도 이것도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적 동영화. 동영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경로우전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중범이론도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전략적 상호작용은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경로우전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제도적 동영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거래비용은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중범위 수준도 이거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만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향적 접근 방법은 뭐죠? 결정된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게 하향적 접근이에요. 하향적 집행 연구는 의의가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법으로 구현하거나 이게 법적 구조화하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화 하는 것이 하향적 집행 연구입니다. 이거는 기본 시각이 어떠냐면 시각이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해 있어요. 정치가 결정을 해주면 이거 행정은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국회가 결정을 내려주면
행정부는 그것을 그게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시각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원론의 관점이 각해 있습니다. 이게 하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하향식 접근 방법에는 정책 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회가 딱 결정을 해주면 집행 과정에서는 절대 변화돼서는 안 돼. 목표가 변화돼서도 안 되고 수단이 변화돼서도 안 되고 국회가 딱 결정해 준 대로만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집행을 뭘 강조하냐면 집행의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가중한 국회가 결정해 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거. 바로 집행을 기계적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되지 않아야만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가져온다고 봤던 거죠. 그 다음에 하향적 집행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사바띠어와 매지메니예요. 사바띠어와 매지메니는 성공적 집행의 조건을 제시해요. 이 성공적 집행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조건. 바로 이거 체크리스트.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의 그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담당 관료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자연적, 법적, 정치적 환경이 우호적이야. 그 정책이 우호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쭉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띠어와 매지메니언은 하향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엘모어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는 상향적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엘모어는 정책 집행 연구를 전방향적 연구, 후방향적 연구로 구분하는데 이 전방향적 연구가 바로 하향적 집행 연구고 후방향적 연구가 상향적 집행 연구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전방향적 연구는 하향적 접근 방법과 유사한 거죠. 그 다음 4번 고긴이라는 사람 또 뭐냐. 이건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고긴이라는 사람은 정책 집행 연구를 구분을 해요. 이 사람이. 정책 집행 연구는 70년대 와서야 연구되기 시작해. 그 전에는 아예 연구도 안 돼요. 근데 정책 집행 연구를 구분해 봤더니 제1세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세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창하는 것은 제3세대예요. 1세대 연구는 주로 뭘 연구했냐면 어떻게 연구했냐면 하향적 집행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초기 연구가. 정책 집행의 초기 연구들이 주로 1세대 연구가 가장 최초의 연구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하향적 집행 연구가 주로 연구됐고 주로 정책 실패 요인을 정책 집행 실패 요인 집행 실패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2세대 연구가 주로 상향적 연구하고 2세대 연구는 상향적 연구에다가 통합 모형의 연구가 바로 2세대 연구고 여기에서는 주로 뭘 찾는 데 초점이 있었냐면 2세대 연구는 집행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는 정책 집행 과정이 아주 역동적이고 복잡한데 이거를 가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 것이 3세대 연구인데 자기 것은 이런 가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책 집행 연구 과정을 1세대 연구, 2세대 연구, 3세대 연구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한번 들어둬라 이런 의미지 이게 막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상향적 집행 연구, 하향적 집행 연구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통합 모형이 어떤 게 있어요? 사바띠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통합 모형인데 이 통합 모형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논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지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는 통계적 연구 설계 이게 바로 가학적 연구야. 가학적 연구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강조하였다. 주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기 이전의 연구를 1세대 연구, 2세대 연구로 구분했던 거고 그리고 자기의 연구를 3세대 연구라고 해가지고 가학적 연구를 해나가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고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러나 1번, 2번, 3번 지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몰라서 틀렸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이런 게 객관식 문제 푸는 훈련이라 그랬죠. 내가 3개 지문만 알면 무조건 답 나와야 돼요.
한 개 지문 몰라도 무조건 답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지문을 다 해놓으면 세 개 지문만 알아도 답은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사지선다의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틀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학습조직. 학습조직은 기본적으로 목표로 보면 이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거죠.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제고할 목적으로 뭘 한다? 바로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을 중시하는 조직이에요. 활용. 이걸 중시하는 조직을 우리가 학습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창출된 지식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나눠 갖고 공유하고 그리고 나눠 갖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 나가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학습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습조직의 이론적 기반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학습조직의 이론적 기반이 센지의 제5수련입니다. 센지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 학습조직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센지의 제5수련의 내용 자체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학습조직이 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스템적 사고예요. 이게 체제적 사고죠. 시스템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제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스터디 조직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합격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A라는 사람이 나만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지식을 절대 여기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야, 우리 조직 모두가 합격해야 돼. 이런 사고가 있어야지만이 자기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이 사람도 야, 나만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합격하자. 이런 사고, 우리 조직 전체가 잘 돼야 돼. 이런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지가 강조하는 것은 조직 전체적 사고, 바로 우리 조직을 중시하는 사고, 내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가 아니라 그게 바로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이 다 멍청한 애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이들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비전이 목표죠. 이 비전을 위해서 서로 우리 지식 공유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얘네들은 사고 방식도 중요해요. 뭐야? 기존의 업무 방식을 깨는 사고 방식.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그대로 간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지식은 절대로 창출되지 않으니까 뭐다?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뭐다?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틀을 깨는 사고 방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팀학습을 중시해요. 같이 학습하겠다는 거지 개인별 학습을 중시하려면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팀학습을 선호해 나가죠. 그러면 1번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 개방체제는 뭐와 관련돼 있죠? 다른 조직의 지식을 배워온다. 이게 개방체제야. 다른 조직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조직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는 거고 자아실현인을 전제로 합니다. 뭐야? 자아실현인은 지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적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면 그로부터 엄청난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돈을 줘야지 만족감을 느끼거나 조직 내에서 서로 대인관계가 개선돼야지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죠. 바로 돈을 줘야지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인인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식이 창출되고 나면 엄청난 내적 만족감이 높아지는 사람.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 만족감 때문에 지식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전제로 해요. 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안 썼는데 이 학습 조직은 개방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전제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 또는 시스템적 사고가 강조된다. 그렇죠.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합 이상입니다. 꼭 이건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 아니야.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개인을 합하면 전체가 된다 이런 시각인데 여기는 학습 조직은 개인이 서로 이렇게 팀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5가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바로 방법론적 전체주의 시각이기 때문에 바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합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팀 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2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센지의 논이야. 센지. 이 센지라는 사람의 수련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출제한 겁니다. 1번은 당연히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만 그래서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죠. 10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가 있다. 틀렸죠?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감, 그 다음 카리스마, 그 다음 지적 자극,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방금 선생님이 다 한번 말로 했잖아요. 영감,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렇게 돼 있고 변혁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인데 이 거래적 리더십은 두 가지를 가지고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 첫째 뭐다? 보상. 리더십은 부하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이고 부하들이 복종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승진시켜 줄게. 너가 복종하면 내가 성과급 줄게. 바로 뭐야? 보상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나 또는 제재를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 너가 복종하지 않는 대가로 뭐 하겠다?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 항상 거래야. 뭐야? 너 복종해? 복종 안 하면 제재 가할 거야? 복종을 안 하는 대가로 제재를 가하는 거. 이 제재가 바로 애에 의한 관리라 그래요. 애적 관리라고 이야기해. 바로 뭐다? 복종을 하지 않는 애적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어요. 비거래적 리더십이 있어요. 이거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야.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안 하는 거. 이게 비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방임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자유방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야기한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유방임은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거래적 리더십은 뭔가 해요. 제재를 가하거나 보상을 주는 것으로부터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고 자유방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비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성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진성 리더십은 진정성 리더십이야. 리더가 진정성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조건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규제예요.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 자기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막 욕하고 비난해봐서요. 아무도 안 따라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는 맨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이나 딱 쳐다보면서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그럼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자기는 맨날 배짱이처럼 놀면서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 안 따라줘요. 그러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게 되는 거지. 다 똑같은 거야. 조직도 똑같은 겁니다. 항상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제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진정성을 보이려면 또 뭐도 갖춰야 되냐면 여기에 투명성을 갖춰야 돼. 가식적인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야. 진정성 리더십 확보 안 돼. 가식적인 인간은. 내가 자꾸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진정성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뭘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재나 보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부하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진성 리더십. 여기 투명성과 관련된 게 정직성이야.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은 누구예요? 부하 직원들. 부하 직원들의 믿음을 이끌고 부하 직원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끔 한다. 그럼 맞는 말이죠.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오히려 뭐한다? 부하를 섬긴다. 종 리더십 또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는데 이 세족식을 보면 이게 어떤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오히려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모습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야, 세족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리더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부하를 위해주고 부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부하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죠. 리더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그렇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 이 보상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죠. 그 보상이 적극적 보상일 수도 있고 소극적 보상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적극적 보상은 어떤 거냐면 진짜 성과급 같은 걸 주는 거. 그럼 소극적 보상은 어떤 거냐면 부담을 제거해 주는 거. 부담 제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 친구가 우수 공무원이야. 그럼 너는 숙직 면제. 이렇게 부담을 제거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소극적 보상이에요. 그럼 뭐 적극적 보상이든 소극적 보상이든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럼 여기서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네,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여기에 따른 정책 분석 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이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정책 분석 기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파이 기법을 물어보는 지문인 거죠. 그러면 1번 봐보면 조건부 확률과 교차 영향 행렬의 적용 이런 건 없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설문조사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근데 설문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반복과 익명성의 보장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2차 설문지에 반영을 해주고 2차 설문지의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3차 설문지에 반영을 해주니까 반복이 통제된 한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응답의 통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델파이 기법은 합의를 유도하는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합의를 중시한다. 그러면 1번만 틀린 지문이고 1번은 아예 델파이 기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이런 조건부 확률과 교차 영향 행렬 같은 걸 강조하는 분석 기법이 뭐냐면 이게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차 영향 분석도 질적인 분석 기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교차 영향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뭐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쉬운 문제죠. 그 다음 12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뭐죠?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를 최초로 만든 학자가 킹슬리입니다.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 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바로 대표 관료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제는 가정이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확보되면 저절로 적극적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소극적 대표성은 인적 구성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인구 구성 비율을 봐가지고 여성이 50%고 남성이 50%면 관료제 내부에도 여성 50% 남성 50%로 반영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 여성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 나갈 것이고 남성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은 남성의 이익을 대변해 나갈 것이다. 즉 소극적 대표성은 인적 구성 측면만을 바라보는데 인적 구성을 확보하면 사회의 균열 구조를 반영해서 관료의 내부에서도 인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적극적 대표성은 정책 지향이에요. 바로 여성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나갈 것이고 남성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나갈 것이다. 바로 정책 지향 측면에서의 대표성인데 이렇게 인적 구성 측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면 정책 지향 측면에서도
대표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게 대표관리제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인적 구성에서 대표성이 확보되면 바로 정책 지향 측면에서도 대표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은 4명이나 돼요. 킹슬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대표관리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번 라이퍼가 있죠. 이 라이퍼라는 사람은 대표들이 뭐 해야 된다. 바로 사회적 가치를 다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자신들,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가치를 대변해야 되고 남성은 남성의 가치를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라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사람이 클렌즈인데, 클렌즈는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절반씩 넣어놓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성이 있고 여기에 여성이 있는데 여기 50% 남성이고 이게 여성 50% 이렇게 되면 진정한 대표관리제가 구축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대표성이 비례적으로 확보돼야 돼. 그렇죠. 상위층에도 남성과 여성이 50%가 반영돼야 되고 하위층에도 여성과 남성이 50%가 반영돼야지, 이렇게 남성 50% 여성 50% 집어넣어놨어도 결국은 상위층에는 남성만 존재하고 하위층에는 여성만 존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대표관리제가 아니다 해서 모든 권한과 직무에서 대표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클렌즈의 논의예요. 이걸 우리는 비례대표관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더 알아야 될 게 모셔죠. 이 모시라는 사람이 이걸 구분해요.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관료들은 오히려 뭐다? 소극적 대표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성은 여성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성은 남성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비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의 이익이 반영 안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들은 상징적으로만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셔입니다. 그래서 클렌즈를 보면 클렌즈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틀렸죠. 비례대표 관료제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클렌즈예요. 바로 클렌즈가 비례대표 관료제를 주장하니까 2번은 틀렸죠. 라이퍼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맞죠. 대표관리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한다. 그렇죠. 실적제는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채용하는 제도인데 여기는 다소 능력이 미진하더라도 장애인은 인구 구성 비율만큼 합격시켜주고 여성도 인구 구성 비율만큼 채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실적주의를 훼손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죠. 오히려 남성 또 비장애인은 오히려 뭘 하게 된다. 차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역차별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12번의 답은 2번이죠. 클렌즈, 비례대표 관리제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 다음 1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사례가 아닌 것은, 지방의 의원은요 징계가 3가지예요. 첫째, 공개회의에서 경고, 잘못된 말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그럼 경고 조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그 인격 모독적인 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해요. 사과.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받아요. 30일간. 죄송합니다. 30일간의 출석 정지. 이게 있고요.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나오죠? 저게 제명이 이루어지죠. 제명. 이 4단계, 4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회도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징계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번이 틀렸죠. A의원은 45일간의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틀렸죠. 30일간 출석정지. 그 다음에 B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C의원은 제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 제명은 지방의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제적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지만이 제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D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았다. 경고, 사과, 30일간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1번이고 이건 법조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논의는 없죠.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지미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레짐이론은 이걸 우리가 지방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정부를 전제로 하거든요. 레짐이론은. 그래서 지방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레짐이 중요한데 레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도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통치 연합을 이야기해요. 다만 이 민간 행위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반드시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원 동원 능력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A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만일 아주 시골이다. 근데 여기에 유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여기 읍장이 한 명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여기에 사는 아이들이 한 5명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위험한 이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로 와야 돼.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막 이게 막 넘실넘실 훔쳐오르고 이래서 항상 불안해요. 그럼 읍장이 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유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5명이고 지금 우리 우비 출산율도 너무 저조하는데 이 아이들이 비가 올 때마다 이 다리를 건너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유지한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 내놔라 이 이야기예요. 유지한테. 그럼 유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쌀 수확하면 100가마 정도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잘 해보소. 이렇게 하게 되면 읍장이 자기 읍에 나오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니야. 예산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지원해준 바로 쌀 100가마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레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도시정부의 장인 읍장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여기 자원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 이들이 함께 지금 이 지방정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짐이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과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시골을 전제로 했지만 도시정부 그러니까 대도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강주광역시다 이러면 여기에 유지가 누구냐면 기아예요. 기아.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다가 막 야구 경기장을 건설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럼 강주시는 이걸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야구 경기장이 하나 건설하는 데만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강주광역시는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유지니까 이 지역의 유지니까 여기한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아가 다행히 요즘에 차가 잘 팔려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기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구 경기장을 건설해요. 실제 강주광역시가 이런 모습으로 야구장이 건설됩니다. 바로 강주광역시가 3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여기 기아가 또 300억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해서 900 얼마짜리 야구장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런 건 결국 선생님이 여기 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대도시 중심으로 보면은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자원동원 능력을 가진 행위자는 당연히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지미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과 연합이나 연대를 중시하죠. 바로 그 연대를 우리는 레짐이라 그래요. 바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과의 연대를 레짐이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레짐이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기구론인데 성장기구론은 도시개발에 대한 이론이 바로 성장기구론입니다. 그래서 성장기구론은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성장연합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개발업자. 개발업자는 건설회사가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부. 이들은 서로 연대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바로 개발을 해나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성장연합에 대립하는 반성장연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일부 주민 플러스 환경 NGO
이런 데는 뭘 중시하냐면 바로 보존을 대단히 중시해요. 그래서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항상 어디가 승리하냐면 성장연합이 승리하게 되고, 왜? 권력자들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 도시정부가 여기 붙어 있고 바로 건설회사, 바로 자본가들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들이 승리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성장기구론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중시하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를 개발을 중시하는 쪽을 바로 토지의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교환가치 중시라고 이야기해요. 교환가치.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보존을 강조하는 쪽을 토지의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보면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인 사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중시한다. 그럼 틀렸죠. 바로 반성장연합이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거고, 성장연합은 이걸 개발해가지고 팔아먹는 데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교환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그렇죠. 엘리트들하고 일반 대중은 로 사회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엘리트 이론인데, 이때 일반 서민이나 일반 대중이 엘리트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엘리트 이론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신다운론에서는 정책 과정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이건 또 뭐죠? 신다운론이 나와 있는데, 신다운론은 다운론을 전제로 해요. 다운론. 이건 로버트 달의 다운론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의사결정론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무의사결정론은 누구의 의사에 대해서만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냐면, 신다운론은 노동자의 의사에 대해서만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다운론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정부는 노동자의 의사는 묵살시켜버리고 노동자와 대립되는 쪽이 어디예요? 기업가죠. 기업가의 의사를 중시한다. 기업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렸죠. 정책 과정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업가에게는 아주 기업가들의 편의 입장에서 정책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노동자들의 편의 입장에서 정책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불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다운론에서는 엘리트론에 대한 논의가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노동자의 의사를 묵살되고 기업가의 의사를 과다평가해서 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다. 이게 이제 신다운론이기 때문에 엘리트론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 말이고 뒷부분은 결국 이것과는 관련돼 있어요. 로버트 달의 다운론에다가 무의사결정론을 결합한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4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3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5번.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액 인건비 제도는 중앙당국이 인건비 총액만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예산당국이 인건비 총액 이것만 통제해요. 이것만 통제하고, 그리고 네 가지에서 자율성을 줍니다. 이 중앙당국은 이것만 통제하고, 그 다음에 첫째 어떤 자율성을 주냐면 정원의 자율성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급 결정의 자율성, 세 번째로는 기구 설치의 자율성, 네 번째로는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원의 자율성을 준다. 그러면 마음대로 정원을 각 부처가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총정원 한도 내에서 해요. 총정원 한도 내에서. 총정원 내에서 자율성이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금 총정원이 50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인건비 총액이 3조라고 돼 있다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총정원이
50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 수를 봐봤더니 400명이가.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조 8천억이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은 3조로 정해져 있다면 3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숫자로 따지면 총 정원이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400명이라면 100명까지는 마음대로 정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급 결정의 자율성은 승진시켜주는 게 직급 결정의 자율성인데, 왜 이게 인건비와 관련돼 있어요? 승진이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승진될수록 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 결정의 자율성도 부여하는데, 여기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 결정의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고위직을 제외하고 직급 결정의 자율성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구 설치의 자율성도 주는데 국 단위는 안 돼요. 실이나 국,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과 단위에서의 자율성이야. 뭐 도시계획과를 만든다, 도시미학과를 만든다, 이런 과 단위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필수 항목하고 자율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필수 항목은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건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본봉 같은 거, 본국 같은 경우는 여기 필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겠다? 바로 자율성을 주겠다. 어디 범위를 지킨다면, 국가가 제시하는 인건비 총량을 지킨다면 이런 자율 항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총정원 내에서는 인건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2번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기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겁니다.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보수가 바로 여기야. 인건비 배분. 여기와 관련된 특히 여기 자율 항목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 시행기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게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김대중 정부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국민들이 뭐 할 수 있다. 거기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위나 제도로 인해서 불편이나 또는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바로 고충민원입니다. 그런 이런 고충민원 같은 것을 국민신문고에 청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국민 고충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처리한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D브레인입니다. D브레인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구축을 해가지고 국민이 언제든지 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가 얼마만큼 조세를 걷고 있고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D브레인이죠. 그래서 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이다. 예.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스마트 워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가 있고요. 스마트 워크 센터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가 있고 이래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뭐로 하는 거야? 전자적 기기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워크는 예전에는 원격 근무라는 단어로 사용됐던 거예요. 원격 근무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원격 근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마트 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는 뭐냐? 여기 중앙부처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주로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와 상의해야 될 업무들도 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10 몇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침에 세종시까지 가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와서 또 택시를 타고 국회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이거 어디로 출근하면 돼? 바로 국회 앞에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면 돼요? 화상기기를 켜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제가 지금 국회 앞에 나와서 지금 어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서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을 들어가서 어떤 협의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협의 내용들을 화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마트 워크 센터가 우리나라에 다 우리 서울시에 엄청 많이 엄청은 아니고 7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7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대 개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화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 그러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야기해요. 광대역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아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게 광대역 네트워크거든요. 광대역 네트워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협대역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는 영화를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 10분 걸린다. 이게 협대역 네트워크야. 그런데 광대역 네트워크는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 같은 것을 전송할 때 1초도 안 걸리는 거. 네트워크의 폭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광대역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스마트 워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전자정부 2020년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근데 이걸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면 5년 단위로 수립해요. 5년 단위.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정부 2020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면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 그럼 뭐야? 5개년이잖아요. 그렇죠? 5개년으로 수립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2020년 기본계획은 2022년에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5년 단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겠죠. 이게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걸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자정부는 IT 기술과 관련돼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죠. 그러면 틀리는 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정부 조직 내부의 IT 기술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합니다. 전자정부는 정부 조직 내부의 IT 기술이에요. 전자정부는 정부 조직 내부의 IT 기술의 활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5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관 이거는 답은 3번이죠. 16번에 답은 3번. 그 다음 17번.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론과 덧립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둘 다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에는 특히 관료 실패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로 덧립의 관청형성 모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첫째,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론을 우리가 봐보면 이 이론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관료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공공선택론과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정치인도 자기이익 추구적 인간이고 공무원도 자기이익 추구적 인간이고 다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는데,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추구해요. 이걸 추구하고, 관료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니스카넨에 의하면 관료는 자기이익 추구,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총 편입곡 여기는 서비스 양입니다. 서비스의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용과 편익인데 이렇게 총 편입곡선이 그어져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양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편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돼? 바로 이렇게 생산비용은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총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게 총 비용 이렇게 돼요. 정치인은 어디에서 생산하려고 하냐면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이 간격이 가장 큰데 거기가 가장 좋은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생산 영역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요. 그럼 여기가 뭐죠? 여기가 바로 순편익이에요. 순편익. 이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가장 좋은 점이 되니까.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사회의 이익이 가장 커지니까. 거기 생산하려고 한다면 관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산을 많이 배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생산해 나가요. 여기로 오면 나라가 망해요. 이 넘어가 버리면. 비용은 커지고 편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엄청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부정적인 마이너스 영역이 돼버리잖아요. 마이너스 영역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생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산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관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하려고 해요. 여기서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생산하는 영역은 어디냐? 정치인이 생산하는 영역은 뭐야?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은 편익곡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비용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점이 가장 이 간격이 크거든요. 만약 이 점이라고 봅시다. 이 점 n세타 여기가 뭐다?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거야. 왜 이런지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한 개를 생산한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비용곡선의 기울기는 엄청 안 많아져. 그러나 이 한계점에서 편익곡선의 기울기는 엄청 가파르죠. 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 간격이 가장 큰 점이 되려면, 간격이 가장 길어지려면 이거는 점점 기울기가 안 많아지고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많아졌지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생산량을 늘릴수록 가파라져서 이렇게 이 기울기 값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적으로 가장 간격이 긴 점이 돼요. 간격이 큰 점이 돼요. 이 기울기 값을 우리는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총 편익과 총 비용의 간격이 가장 큰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은 기울기 값이 똑같은 점이야. 그럼 뭐야?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 여기가 바로 기울기 값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기울기 값을 우리는 한계를 붙여서 설명해요.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는? 관료들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봅니다. 이게 니스카닌의 예상극대화 이론이고 이 니스카닌의 예상극대화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게 던리비의 관청현석 모형이에요. 던리비의 관청현석 모형은 일단은 뭘 비판하냐면 니스카닌의 예상극대화 이론을 비판해요. 니스카닌이라는 게 뭘 고려하지 못했다. 조직의 특성도 고려하지 못했고 예산의 특성도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료의 특성도 고려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를 다 비판합니다. 어떤 조직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어떤 조직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스카닌은 모든 조직이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관료가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어떤 회사는 관료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싫어하는 예산도 있는데 모든 예산을 다 추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관료들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관료들이 자기이익 추구서는 맞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들이 뭘 제시하냐면 이분들이 제시하는 게 첫째 사업조직을 이야기해요. 사업조직. 죄송합니다. 통제조직.
통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통제 조직은 어떤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바로 사업 예산이 큰 예산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의 비중이 큰 통제 조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예산이 뭐냐? 이거는 예산을 배정받으면 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예산이에요. 타 공공기관에 이전. 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예산을 우리가 사업 예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봐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국민연금 관리과가 있어요. 이 국민연금 관리과는 예산을 2조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 2조 중에 1조 8천억은 어디다 줘야 되냐면 이 국민연금에게 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런 거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타 공공기관에 이전해야 되는 예산, 이게 사업 예산인 거예요. 이 사업 예산의 비중이 큰 통제기관은 절대로 예산 극대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증가해봤자 뭐하니까 타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예산만 늘어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한다. 이런 사업 예산의 비중이 큰 통제기관의 경우에는 뭐다.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덧니비의 간청연성 모형이에요. 그래서 덧니비는 조직의 특성이나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뭘 추구하느냐. 바로 업무에 대한 이기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이기심.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관료들은 어떻더라. 바로 고난은 많고 책임을 지지 않는 망료 업무를 선호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책임이 많은 업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그거를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하거나 책임 운영기관 하거나 공공기관을 설치해서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덧니비의 논의는 뭐냐? 공공기관이 설치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법률구조공단이 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관료들이 민원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그걸 넘겨준 거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왜 만들어졌다는 거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덧니비의 간청연성 모형입니다. 보겠습니다. 니스카닌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부분, 바로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맞는 거죠. 2번,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 바로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이기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왜? 둘 다 공공선택론이니까. 다만 니스카닌은 정치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던 거죠. 세 번째, 덧니비에 따르면 간청 형성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이전하거나 책임운영기관에서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스카닌에 따르면 예산 극대화 행동은 예산의 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간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니스카닌은 모든 공무원들은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공무원이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보죠. 그럼 이건 뭐라고 바꿔놔야 돼요? 덧니비로 바꿔놔야죠. 덧니비의 간청 형성 모형에 따르면 예산 극대화 행동은 예산 유형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핵심 예산도 있고 관청 예산도 있고 그리고 사업 예산도 있는데 이런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직위와의 관계, 직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핵심 예산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선호합니다. 이거는 기관 운용비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증대하려고 하는 거고 관청 예산은 이거는 상위직 공무원이 증대하려고 해요. 이거는 민간 지원금인데 상위직 공무원이 더 중시하는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직위마다 어떤 예산을 중시하느냐가 달라지는데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이것은 둘 다 싫어해. 이거 증대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간 유형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의 비중이 큰 통제기관은 예산 증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봉사기관이라든지 규제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런 기관들은 핵심 예산이나 간청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마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도 달라져요. 시대적 상황은 시간적 전이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어찌됐건 덧니비의 간청 형성 모형은 예산의 유형에 따라, 직위의 관계에 따라, 기간의 유형에 따라서
예상 극대화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니스카닌의 설명이 아니라 던리비의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되죠.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18번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실험 설계는 이게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 이게 있다고 봅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어민 용어사를 채용하는 정책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걸 집행했다. 집행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원어민 영어교사가 원인 변수인 거고 그리고 영어 능력이 결과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의 값을 가져왔다면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가져왔다면 이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가치를 합쳐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면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실험 설계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실험 설계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비실험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진실험과 준실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한 거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바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성은 뭐야? 목표 달성도를 이야기하죠.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목표 달성을 했는지 이게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입니다. 그 다음 진실험과 준실험의 차이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다. 그렇죠. 진실험은 뭐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실험을 이야기하고 준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이죠. 진실험의 실험 설계 방법은 무작위 배정이고 아니면 또 사전 측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준실험의 방법에서는 축조에 의한 방법과 재기적 통제가 있습니다. 축조에 의한 통제는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짝짓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기적 통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일 때는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준실험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진실험과 준실험은 바로 동질성이 확보됐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갈라지는 거죠. 핵이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 설계다. 틀렸습니다. 진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통제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예요. 사전 사후 설계. 이게 이제 바로 진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다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서 여기 비교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여기에 토익 950점짜리가 5명이 있으면 여기도 5명을 넣고 이 점수대를 완전히 동질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실험 집단은 지금 토익이 500점이었는데 왜 원어민 연구사 때 배우고 나서 봐봤더니 얘네들이 600점으로 올랐고 비교 집단은 여기도 토익이 500점이었겠죠. 실시 전에 동질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비교 집단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500점이었는데 여기는 580점이 됐다면 여기는 100점이 올랐고 국내 연구소 때 배운 애들은 80점이 올랐으니까 이걸 빼면 바로 20점. 이게 원어민 연구사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집단과 동일하게 통제 집단을 구성해 놓고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와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바로 뭐다? 진실험. 그 다음에 핵이 불연속 설계는 축조에 의한 통제의 하나의 수단인 거고 그 다음에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재기적 통제에 대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 이건 다 뭐예요?
준실험의 실험 설계죠. 이걸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다 준실험 설계죠. 짝짓기가 바로 매칭이야. 매칭에 의한 방법은 어디에 들어가죠? 준실험에 들어가요. 준실험 중에서도 또 뭐에 들어가죠? 정확하게는 축조에 의한 통제. 바로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짝짓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짝짓기 방법을 통해서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등화시킬 수는 있죠. 완전하게 동질화는 안 돼요. 짝짓기 기법도. 완전하게 동질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짝짓기 기법이 진실험 설계가 돼버리겠죠. 그러나 매칭에 의한 방법은 실험 집단의 구성원들과 유사하게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짝짓기 기법이고 매칭에 의한 방법이라서 이건 이제 중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이 불용소 설계나 분절적 시계열 분석이 바로 준실험 설계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틀린 지문이죠. 19번 다중합리성 모형. 이것도 어려운 거죠. 이 다중합리성 모형은 서메이어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과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을 합쳐놓은 거예요.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은 이걸 구별해요. 세입, 세출,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 그 다음 집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이 과정.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는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다 따로따로의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세입에 대한 결정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의 정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세출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국가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선택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 범위 내에서만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약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누가 집행하느냐, 집행을 누가 하느냐는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책임성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고, 과정과 관련해서는 누가 결정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을 결정할 때는 설득의 정치, 세출에 대해서는 선택의 정치, 균형에서는 제약의 정치, 집행에서는 책임성의 정치, 과정에서는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루빈이에요. 그럼 저기 1번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조직간의 무정부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다? 바로 계층제적 위계질서도 없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다. 그래서 이 2개를 결합한 게 서메이어의 다중합리성 모형이에요.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과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을 결합한 거죠. 3번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5가지의 의사결정의 흐름은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연결된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예산 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책임성은 여기에 들어가. 균형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산 균형의 흐름의 의사결정은 뭐다? 제약. 책임성이 아니라 제약의 정치. 제약의 정치. 이게 들어가야 되죠. 책임성의 정치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균형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집행. 예산 집행 흐름의 의사결정은 책임성의 정치죠. 지금 이걸 지금 문제 내고 있는 거예요. 균형의 의사결정은 제약의 정치. 집행의 의사결정은 책임성의 정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출은 선택, 세입은 설득.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7급은 이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됐죠. 9급에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7급에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급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9급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죠. 이게 좀 어려운 이론이니까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메이어와 일러비의
다중합리성 모형. 여기는 뭐다? 주로 뭘 가지고 연구하냐면 여기 관료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해요.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이러면 틀려요.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5개별로 다른 합리성이 적용된다. 여기는 설득의 합리성, 여기는 선택의 합리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상 과정의 다양한 시점별로 각각 다른 합리성이 적용된다. 다른 합리성이 적용된다 해서 바로 다중합리성 모형 이렇게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 다음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것처럼 킨동의 정책의 창의론과 루빈의 실시간 의사결정 모형을 통합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입은 설득, 세출은 선택, 균형은 제약, 집행은 책임성, 과정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각 과정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료들의 행태를 연구하고 있어요. 관료들이 세입을 결정할 때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설득의 행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세출을 결정할 때는 선택의 행태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관료들의 행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그 다음 20번 부담금. 부담금은 또 뭐죠? 이게? 부담금은 이거는 조세 외에 금전적 급부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앙정부도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조세는 아닙니다. 조세 외에 금전적 급부 의무인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게 있어요. 온인자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상자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러면 지금 이 지방정부가요 여기다가 문화센터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막 집값이 막 폭등을 해. 막 그럼 이건 자기 이익이 아니야. 아니죠. 이런 개발 이익은 당연히 정부가 한수에 나갑니다. 야 니네들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다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 건설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간 것이니까 너네들 돈 개발이익 내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익자 부담금이야. 지금 이재명 씨가 잘못한 것도 이거예요. 아니 개발이익으로 엄청나게 뭐 그게 어디야 무슨 사건이야 그게. 그 돈 올랐으면 그걸 현수해야지. 그거 가만 놔두고 그래놓고 나 잘했네 나 못했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아들은 50억을 쳐 받아가고 퇴직금으로 그 대리급이 거기 직위가 대리야 걔가. 무슨 대리가 퇴직금이 50억이 되고 이럽니까?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국회의원은 좀 창피하면 좀 나오지 말아야지. 아니 그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들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야 그 정당하다 그 50억 정당하다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법정에서 그런 소리 한번 해보라 그래. 그 당연히 잡혀 들어갈 이야기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 개발이익을 한수했어야지. 그걸 왜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러면 개발업자들은 맨날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야. 땅 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 엄청나게 가져가고 그거 한수하는 게 부담금인 거예요. 한수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수익자 부담금인 거야. 네. 원인 손상자 부담금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뭐 가져갔다든지 그래서 이 보도블록에 손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손상 비용을 물도록 하는 게 손상자 부담금이죠. 원인자 부담금은 이런 겁니다. 여기 산 안에 이렇게 작은 집이 이렇게 하나 집이 한 5채 있어. 그래서 여기 군청이 이걸 모른 체 하기가 어려워. 여기가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내가지고 막 도로를 건설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작은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이들의 원인행위에 의해서 도로가 개발된 것이니까 이들에게 좀 비용 좀 부담시키는 거야. 전부를 부담시키는 않습니다. 도로 건설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거 당신들만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렇게 개발하니까 얼마만큼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도로 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부담금, 조세 외에 금전적 급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특정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런 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on인자 부담금, 이렇게 도로 개발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죠. 이런 투기 같은 거 이런 거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손상, 공공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손상하지 못하도록, 이런 게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손상자 부담금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수익자 부담금이야. 이익을 본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죠.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이건 지방세가 아니에요. 조세가 아니야. 조세 외에 금전적 급부 의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틀렸죠.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이런 거 두고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담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종류까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저는 유형을 알고 있으면 바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내용들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가직 7급 문제를 풀어봤는데, 국가직 7급 2020년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이고 다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놓으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